함수를 정의할 때 그 함수에 수식어를 붙여줄 수 있습니다. 일반 함수는 inline, const expression, no except 세 가지 키워드로 수식해 줄 수 있습니다. inline과 const expression은 앞에다가 붙이는 거고요. no except는 여기에 붙이는 거예요. no except는 그 매개 변수 목록과 함수 몸체 사이에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메소드, 나중에 객체 지향이 되면 이 세 가지 외에 virtual, override, final, static, const 등 여러 가지 수식어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static은 이제 여기에도 일반 함수에도 사용할 수 있는 수식어입니다. 자, 그러면 스태틱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차례차례 이 네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라인으로 수식하게 되면 이 함수는 호추에서 사용하지 말고 그 함수를 호추한 위치에 코드를 집어넣어서 최적화하라는 것을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인라인은 우리가 수식한다고 해서 컴파일러가 무조건 인라인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라인 함수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exe 파일을 만들 때 ODR 룰을 안 지켜도 돼요. 여러 개 존재도 상관이 없이 처리를 해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C++나 C는 컴파일러가 소스 파일 단위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소스 파일 단위로 작업을 하는데 인라인 시켜주기 위해서는 함수 정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 소스 파일에서 똑같은 함수를 인라인으로 집어넣기 위해서는 각 소스 파일마다 중복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일반 함수들은 정의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데 인라인은 예외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라인이라고 하는 기능은 우리 개발자가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러가 지능적으로 판단해서 넣어주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 컴파일러는 최적화 과정에서 적절히 결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룰을 모든 함수에 적용하면 어떨까 생각은 돼요. 그런데 이게 좀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죠. 소스 파일을 우리가 소스 파일 단위로 작업을 하는데 다른 파일에 있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그런데 그 함수가 인라인 하기에 적절한 함수예요. 그렇지만 인라인이 아닌 경우에는 함수 몸체가 컴파일을 하는 과정에서 제공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최적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inline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에서 정의되어 있는 것은 컴파일러가 적절히 판단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한 것은 컴파일러가 인라인을 안 해주지만 다른 파일에 있는 그런 함수들은 컴파일러가 인라인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인라인을 해주는 거고 인라인을 해주게 되면은 이거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헤더 파일에 함수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nst expression이라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도 const 대신에 모던 C++에는 const express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nst int n equals 10, int const expression n equals 10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변수를 이렇게 하면은 이 두 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이 const expression을 함수로 수식할 수 있습니다. 함수를 수식하게 되면 이 함수는
이렇게 상수를 이용해서 상수를 인자를 이용해서 전달하게 되면 이 자체를 팩토리얼 10을 실행 시간에 호출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 시간에 미리 계산해서 요 위치에서 이 결과값으로 대체해서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o except는 예외를 설명할 때 이제 설명되어야 될 요소인데요. 함수가 예외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컴파일러한테 알리기 위해서 쓸 수 있고요. 컴파일러는 이제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함수들은 다른 최적화를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컴파일러한테 알려줘서 좀 더 최적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데, 이 나중에 예외를 설명드릴 때 설명드리겠지만은 여기에 넣는데 이 넣은 것이 적절한지 컴파일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예외가 발생하는 함수를 프로그래머가 잘못해서 no except로 수식을 하더라도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컴파일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no except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static은 우리가 변수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면은 이제 이 변수는 다른 그 파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extern int n 하면은 요 n은 이제 다른 파일에 선언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그 데이터를 다른 파일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으면은 static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도 static으로 쓰면은 이 함수는 다른 파일에서 사용할 수 없는 함수가 됩니다. 람다 표현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11부터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지원합니다. 함수형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함수를 일반 데이터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함수의 인자로 함수를 전달할 수 있고, 함수의 결과로 함수를 반환할 수 있고, 함수를 어떤 변수에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C에서는 함수 포인트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함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C++11부터는 함수 포인트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함수를 쉽게 정의하여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람다 표현식이라고 합니다. 그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 기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함수는 우리가 정의할 때 반환 타입, 이름, 매개 변수 목록, 그리고 몸체, 네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람다 표현식은 표현식을 이용해 가지고 함수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람다 표현식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이름을 왜 붙이지 않으면 람다 표현식은 보통 일회용입니다. 한 번 쓰고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한 번 쓰고 끝내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람다 표현식을 여러 번 활용하고 싶으면 람다 표현식을 변수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람다 표현식에는 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몸체가 들어있고 매개 변수 목록이 있고 반환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캡처는 조금 다른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람다 표현식을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그 작성된 것을 이제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함수를 만드는데 이 함수는 그 인자로 다른 함수를 받고 싶어요. 그럼 그랬을 때는
예전에는 함수 포인터를 써야 되지만 이제는 요 펑셔널이라고 하는 요런 형태의 그 범용 클래스 타입을 이용해 가지고 인자 타입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std function bool int 이렇게 하게 되면 정수를 인자로 하나 받고 bool을 반환해주는 함수를 요거는 받는다. 인자 타입이 매개 변수가 하나고 int 타입이고 출력은 bool인 그런 함수를 이 함수는 인자로 두 번째 인자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받은 함수는 여기서 이 f를 함수 이름처럼 사용해 가지고 이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요 2가 뭐 짝수인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람다 표현식을 만들어서 전달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인자를 전달할 때 함수를 간결하게 정의해 가지고 표시할 수 있고 그 간결하게 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람다 표현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는 이제 이런 거는 요 캡처 부분은 안 썼고요. parameter는 int n이고 그리고 반환값은 bool이고 몸체는 요 return n mod e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n을 이용해서 여기서 프로그래밍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요 다음 거 보면 요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return 타입은 람다 표시 return 타입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하면 이 몸체를 통해서 컴파일러가 어떤 타입을 반환하는지 유추하게 됩니다. 범용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중함수 정의는 보통 유사한 연산이지만 타입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foo라는 함수가 있는데 int를 받을 수도 있고 double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int를 받든 double을 받든 이 foo 안에 있는 몸체가 차이가 없다 그러면 다중 정의할 것이 아니라 범용 함수를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중 정의하는 이유는 foo 내에서 foo의 몸체가 int를 받을 때하고 double 다른 타입을 받을 때 전혀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중 정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타입이 다르지만 인자의 개수나 인자의 개수는 같아야 되고 인자의 달라도 되죠. 어쨌든 똑같은 이름의 함수인데 그 내부 알고리즘이 인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범용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값을 3개 받아서 그 3개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반환해주는 함수를 범용 함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만드는 함수가 범용 함수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함수 정의 앞에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을 붙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꺽쇠로 이 안에서 사용할 타입 인자를 정의합니다. 타입 인자를 여러 개 정의할 수도 있는데 그 인자 앞에 타입 네임 또는 클래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t는 이 함수를 정의할 때 어디서 쓸 수 있냐면 반환 타입으로 매개 변수 타입으로 지역 변수 타입으로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이 t는 나중에 어떤 타입으로 대체될지 모르지만 어떤 타입으로 대체되든지 간에 이런 동일한 알고리즘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반환 타입으로 썼고, 매개 변수 타입으로 썼고, 지역 변수 타입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반환 타입과 이 세 개의 인자 타입과 요 지역 변수 타입은 모두 같은 타입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max로 더블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정수를 줘도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이렇게 주게 되면 요 t들은 더블로 바뀌게 될 거고 요 경우에는 int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는 요 사이에 타입을 요 타입 인자의 타입 매개 변수에 대한 인자를 이렇게 지정해 줘야 되는데 요거를 생략하게 되면 요 인자 값으로 이 타입 매개 변수를 유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생략했으니까 3.5, 2.6, 7.4가 주어지니까 t를 더블로 유추를 하게 되겠고 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정수로 유추하게 됩니다. 실제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되면 컴파일러는 이 함수를 더블로 대체해서 하나 버전 만들고 또 int로 대체해서 또 다른 버전을 만들게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만 정의하지만 컴파일러는 사용하는 타입 인자의 개수만큼 코드를 생성합니다. 이것을 템플릿 블롯 현상이라고 합니다. 즉 코드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만 정의한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실제 실행 파일에는 함수가 하나만 정의되는 게 아니라 동일 함수가 여러 개 다른 타입으로 바뀌어서 여러 개가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 자체가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사하게 됩니다. 더블로 바꿔서도 검사를 하고 int를 바꿔서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student 해가지고 학생 객체를 3개 줬어요. 근데 이 학생 객체는 요 연산자가 제공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컴파일러 오류가 됩니다. 컴파일러가 요 t를 student로 대체하고 나서 얘를 번역하려 보니까 요게 지원이 안 되니까 student 타입은 문법 오류를 주게 됩니다. 이 템플릿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여기서 요 t는 아까는 int double로도 대체됐지만 std string으로도 대체됐어요. 즉 이 t는 원시 타입으로도 대체될 수 있고 복합 타입으로도 대체될 수 있습니다. 어떤 타입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원시 타입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객체도 받을 것이면 이렇게 정의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참조로 정의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범용 함수를 정의할 때 이 t에 대해서 이 t가 원시 타입만 처리할 건지 아니면 복합 타입도 처리할 건지 잘 판단해야 되겠고 복합 타입도 처리하게 되면은 매개 변수들을 참조 전달을 사용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템플릿 함수에 대해서는 함수만 있는 게 아니라 범용 클래스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것에 대해서는 13장에 가서 14장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는 것 같고요. 14장에 가서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템플릿은 그 타입 인자를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인자는 v 값이고 반환 값은 u 타입이 됩니다. 그래서 반환할 수 있고 C+11부터는 가변 타입 변수를 받는 템플릿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점점 써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변 인자를 이런 식으로 또 통으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는 나중에 그 14장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함수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함수들을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함수들이 라이브러리에 있는지 잘 파악을 해야 되겠고, 어떤 기능이 필요하면 내가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 전에 그 기능이 이미 라이브러리 통해 제공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함수들은 알고리즘이라는 헤더 파일에 많이 정의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if문 가지고도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작성하는 게 훨씬 더 간결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문자 같은 경우에는 뭐 CC 타입, 수학 같은 경우에 CMS, 또 우리 설명드렸듯이 C부터 있던 라이브러리 함수들은 앞에 이 C를 붙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C++에 맞게끔 네임스페이스도 추가해주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자를 처리할 때는 string, 그 다음에 배열 대신에 벡터, stack, queue, set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좋은 개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어떤 함수 사용법은 우리가 그 헬프 파일이나 그것을 설명하는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어떤 복잡한 함수는 그걸 보더라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함수들은 여러분들이 그 함수의 문서를 보면 그 함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종종 보면은 이 함수의 사용법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질문은 적절한 질문은 아닙니다. 문서를 보고 본인이 익히고 사용을 해보고 여러 가지 간단한 거 갖고 사용을 해봐서 사용법을 익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만약 이런 식이었다. 제가 문서를 보고 이렇게 사용해 봤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왜 동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그건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이 함수가 있는데 이 사용법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문서를 보고 그 문서를 요약해서 드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교수나 조교가 할 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은 늘 학습하는 자기 주도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 라이브러리는 함수들은 그것의 사용법을 인터넷이나 서적에서 찾아보고 그것을 내가 몇 가지 테스트 데이터 가지고 실행해 보고 그래서 내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라고 인식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리트 코드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문자열이 주어졌을 때 이 문자열에 한 번만 등장하는 문자를 첫 번째 문자, 그런 첫 번째 문자를 찾아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L자가 한 번만 등장하죠. 그래서 이 등장한 위치인 0번, 색인 0을 주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V자가 여기 한 번만 등장하고 있고 제일 첫 번째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를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직관적으로 푸는 방법은 첫 번째 문자와 나머지를 다 비교해 봅니다. 같은 게 없네? 답이 되는 거예요. 얘가 아니면 그 다음 걸 또 보면 돼요.
그런데 A, B, C, D, E, F 모두 다 다른 거다. 그럼 A에 대해서도 요만큼 비교하게 되겠고 B에 대해서도 요만큼 비교하게 돼요. 그러면은 처음엔 N-1번, N-2번 이런 비교가 필요합니다. 즉 최악의 경우 이 정도의 비교가 필요해요. 이 정도 비교가 필요하면 우리는 N제곱 비용이 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 문제는 On에 즉 선형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형 비용이라고 하면 한 번 쭉 가서 찾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번 가고 또 한 번 가서 두 번 가면 이 n이 되는 거죠. 이 n의 경우도 n에 비례하는 겁니다. n제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각각 등장하는 수를 카운트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 보면은 로우 케이스 레터들만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문자들은 총 몇 개가 있나요? 2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count 26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은 이 배열은 26개 배열이고 다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걸 한번 스캔해 가지고 L이 나오면은 요 값을 1 플러스 1 해주면 돼요. 플러스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배열에 L은 한 번, E는 두 번, T는 한 번, C는 한 번, O는 한 번, D는 한 번, E가 세 번이군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게 이게 표시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게 제일 먼저 나왔는지는 모르죠. 그러면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놓고 나서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한 번 더 가면서 L이 요 배열에 몇 개인지 1이면은 거기서 중단하고 L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쭉 끝까지 갔는데 1인 애가 하나도 없어. 1인 애가 하나도 없으면은 이제 그 마이너스 1을 리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자나 뭐 소문자, 대문자든 이런 문자들의 어떤 통계 정보를 필요할 때는 이런 문자들이 몇 개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26개짜리 배열을 확보해서 사용을 하면은 손쉽게 이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